이번 차시의 공부 방법을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출제 경향도 살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대지전압, 급전선, 관등회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의 접속과 병렬 배치 시 유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고 절연의 중요성을 알며 시설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를 한 데 있어서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 설비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칙인데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이거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에 어떤 이제 전체적 기준을 이렇게 개괄적 기준이고,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아주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고, 기술 기준은 대개 이런 항목을 우리가 규정을 잡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년에 나온 금년에 고시된 거를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성했습니다. 내용을. 총칙이 있는데, 총칙은 전체적인 경우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 전체적인 다 적용되는 것들이고, 통칙은 그 부분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목적에서 기술 기준 1점, 판단 기준 1점 이렇게 해서 기술 기준 따로 판단 기준 따로 적용되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써봤는데, 목적에 보면 기술 기준의 목적, 그래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해서 시설하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이게 개괄적인 아주 대전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적 요건이라든지 안전에 필요한 성능, 안전과 기술적 요건을 고르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근데 가끔 보면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는데, 발전 송전 쪽은 발전 쪽은 우리가 잘 안 보고 거의 이제 뒤에 붙어 있는데,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 쪽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하지만, 송전이나 변전, 배전의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장소의 기계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댐, 수로, 저수지, 이거는 이제 수력 발전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다음 전선로와 보안 통신선로, 이게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선로 내용이 되게 많고, 가공 전선로나 지중 전선로나, 그다음에 터널 전선로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안 통신선로라는 건 그 전기 선로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통신선로입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다 그런 거죠. 판단 기준의 목적은 전기 설비가 기술 기준의 전기 공급 설비 및 전기 사용 설비의 안전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입니다. 안전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이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이제 거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판단 기준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 기준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 하나씩 골라서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안전원칙이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원칙이라는 게, 전기 설비는 감전이나 화재, 그 밖에 사람의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이게 기준이죠. 감전이나 화재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시설을 해라. 그 다음에 전기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되고,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 설비는 다른 시설물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 이것이 안전원칙의 대명제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좀 보시면, 문제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좀 바로 보신 거죠. 전기 설비 설치하는 기기기구,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규정했느냐, 전선로와 보안 통신선로라고 그랬죠. 전선로와 보안 통신선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급전소는 전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통을 통제하는 장소가 이제 급전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약전류 전선이라는 건 이건 이제 통신선로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옥내배선과 오개배선. 옥내배선은 어차피 실내에서 나오는 거고, 오개배선은 집 바깥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정리한 것들이죠. 정답은 여기서 전선로 및 보안통신선로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전기설비 기술 기준 안전원칙과 관계없는, 안전원칙과 관계없는 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다 안전원칙 같아요. 보면 이제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기계 노동자에 의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다른 전기 설비 기능에 정기적 또는 자기적인 안전원칙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굉장히 대명제죠.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원래는 이 네 가지가 다 안전원칙의 내용에 있습니다. 안전원칙의 다른 분류로 들어가서 전기 설비에 관련된 관련 법규에서는 이 네 가지를 안전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네 번째 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이 답이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 나가면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어쨌든 전기 설비가 다른 물체나 사람에게 위해를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되고,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정기적 및 자기적인 안전원칙에 주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2010년도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설비 때문에 철탑 때문에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기 설비에 대해서 전자파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준들을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어쨌든 다른 설비나 사람에게 정기적 또는 자기적인 안전원칙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요즘 많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기사업법이라는 게 전기사업법이 있고 전기공사업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따로 있죠.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네. 용어입니다. 용어 뭐 굉장히 잘 출제되는 문제고, 용어는 일단은 발전소. 그러면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소죠. 전기를 생산하는 그 장소가 발전소인데, 이것도 요즘 약간 변했습니다. 발전기나 원동기나 연료전지라든지 태양전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연료전지도 많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있고, 태양전지 뭐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실 수 있고, 해양에너지 발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양에너지 발전, 뭐 예를 들어서 조력에너지라든지 뭐 파력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이거는 ESS라 그래갖고 요즘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전기 저장이. 그 밖에 기계기구, 이걸 다 발전소의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도 저장했다가 또 뺏어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뺏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이거 비상용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또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용 발전기 같은 거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죠.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 발전, 이제 물을 퍼서 올려서 전기 저장 장치,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기 저장 장치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화해서 저장 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이게 원래 전기 저장 장치가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발전소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저장 시설의 발전소 정에 포함 비상전원을 겸하는 전기저장 장치 등은 적용을 위해서 평상시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가능하고, 상용전원의 정전 시 수용장소 이외의 상용장소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수용장소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판매는 안 되지만 자기네가 이런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가 병렬운전 하다가 뭐 상용전원, 한전에서 주는 전기가 정전나면 이때 이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 변전소라는 거는 전압을 바꿔서 딴 데다 보내면 이제 변전소가 됩니다. 전기를 받아서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을 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의 시설에서 변압기나 전동발전기나 회전변류기, 이런 것들이죠. 변압기나 전동발전기나 회전변류기나 정류기, 그 밖에 기계기구에서 변성해서 내보내는 거죠. 다시 변전소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걸 변전소라고 한다. 그래서 변전소는 우리가 5만 볼트 이상일 때 변전소에 방영했습니다. 5만 볼트 이상일 때. 뭐 한 3,000볼트, 2,000볼트 이런 거는 이제 변전소라고 안 하고 그냥 변압기에 의해서 전압을 바꾸는 건데, 변전소라 그래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잖아요. 이런 데는 5만 볼트 이상, 무인 변전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서는 전기사업법이 또 나오죠. 전기사업법에서는 이거 변전소라 하면 변전소 바깥으로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가 전송받아서 바꿀 때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전기 성질을 변경시켜서 AC/DC 바꾼다는 이런 거죠. 해서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나 그 밖의 설비의 총합계가, 이건 다 변전소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개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폐소는 전기를 넣고 끊고 하는 거죠. 그죠? 개폐소 안에 시설은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서 전원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발전소나 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에서 할 때 그걸 개폐소라고 한다. 급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급전소는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뜻인데,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급전소의 정의, 그죠?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 그래서 뭐냐면 계통 운영에 관한 지시니까 사고 응급 조치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급전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급전소입니다. 급전소. 전력 공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력 사용 현황에 따라서 발전소 가동 및 중지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고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송전망 상태 실시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발전 및 송전 설비 관리, 그다음에 주파수 조종이죠. 주파수 조종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 1, 2, 3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발전소 가동 및 중지 명령, 송전망 상태의 실시간 파악 또는 발전 및 송전 설비 관리, 표준 주파수 조종 이런 것들을 한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솔로라는 걸 여러분이 많이 할 텐데 전솔로는 되게 그 전에 정의할 때는 요즘 이제 그렇게 정의하지 않지만 7개가 있었습니다. 가공송전솔로, 알죠? 지중송전솔로, 터널내 전솔로, 옥상 전솔로, 그다음에 그 수상 물위 전솔로, 수상 전솔로 하죠. 물밑 전솔로 있어요. 물밑 전솔로. 그다음에 터널내 전솔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전소 면전소 개폐소 이유에 준하는 것. 그래서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얘기한다. 연접인입선 중요하죠.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가의 인입구로부터 인입선에서 분개해서 기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전주 위에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 어떤 집이 있으면 이게 가공인입선이고요. 이건 이제 가공인입선이고, 이 집에서 옆집으로 이동하는 이게 연접인입니다. 연접인입선인데 연접인입선은 고압은 할 수가 없어요. 고압 및 고압은 연접인입 할 수 없습니다. 저압만 할 수 있어요. 저압만. 그러니까 이건 연접인입선, 이건 가공인입선이라고 하죠. 인입선, 연접인입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입선은 가공인입선의 가공전선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붙임점에 이르는 거니까, 가공인입선이 역시 뭐냐면 전주에서 어떤 집으로 들어오는 이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붙임점에 이르는 이게 이제 가공인입선인데, 이미 수용장소에 조형물의 옆면에 시설한 전선. 근데 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이 바깥에 있는 거,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고, 인입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연접인입선이라는 건 한 수용장소 인입구로부터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 5m 이상 도로를 건널 수가 없고, 그다음 직선거리 100m를 넘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연접인입선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긍장 100m를 넘지 않는다, 5m 도로를 넘지 않는다, 다른 수용과의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그 지금 어디가 처음에 이제 가공인입선이 생긴 데가 여기 요런 데입니다. 여기 가공인입선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가공인입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연접인입을 해갖고 막 건너갔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여기서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고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는데, 여기 첫 번째 집에서 반경 100m를 넘는 요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안 되는 거죠. 100m를 넘을 수가 없다. 긍장 길이 100m니까 요것도 할 수 없죠. 요것도 여기서 따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할 수가 없고, 요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죠. 5m가 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간 요것도 할 수 없어요. 5m 넘는 도로 건너갈 수 없다.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로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긍장이라고 하는 건, 긍장 많이 나오는데, 긍장이라는 건 완전히 거리입니다. 그냥 거리를 100m죠. 100m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넘지 못하고, 5m 도로를 넘지 못하고, 옥내로 관통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차선이라는 건, 전차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차에서 쓴 거죠. 전차 집전장치라는 건 전기를 받아들이는 장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봤을 때 이게 펜타그래프인데,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 요것이 집전장치죠. 집전이라 해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장치예요. 집전장치라고 해서, 집전장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펜타그래프라고 해서 이것도 있지만, 뭐 서드 레일이라고 해서 이게 레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전장치 종류도. 근데 집전장치와 접촉해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차선이죠. 전차선이 됩니다.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건 많이 나와요. 광섬유 케이블,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되는 보호표보로 보호한 전송 매체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광신호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이제 광신호 케이블, 그 광섬유 케이블.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지지물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목주, 나무로 만든 거죠. 여러분 보기 힘들죠. 섬에는 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부대나 섬에 목주는 나무로 세운 전주고, 철주 쇠로 된 거죠.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 많이 보는 길에서 많이 보는 게 철근 콘크리트, CPG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 철탑이죠. 철탑.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이나
통신선이자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걸 지지물이라고 한다. 지지물이 있고 그다음 지지물에서 이제 전선을 보내는 게 있고 지선에서 지선주를 하는 것도 있어요. 지선을 위한 지선주 이런 것은 전선주가 아닙니다. 전주가 아니죠. 그다음 조상설비 중요한 설비죠.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해 갖고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또 조정해서 전송효율을 증가시키고 개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기기계기구라서 조상설비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뭐 역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라든지 조상기라는 건 동기전동기, 그죠? 동기전동기인데 무바로 운전되는 건데 동기조상기.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그다음에 뭐 블로리액터라서 이 세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계통에서 안정도를 증진시켜서 동기조상기는 진상지상을 연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만 투입할 수 있고 블로리액터나 병렬리액터는 이 지상 전력을 투입해 갖고 역류를 조정해서 계통이 안정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비죠. 조상 설비. 그다음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그냥 전선로를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전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이나 운전이나 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그다음에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 제어로 개통 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이나 광학적으로 신호를 광섬유 케이블 때문에죠. 정기적 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전력보안 통신선로죠. 그러니까 이건 전력보안 통신선로는 우리가 이제 도로 같은 때 도로 상황 때문에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 있어서 그 전화기를 걸면은 이 레카차가 온다든지 하는 것처럼 전력보안 통신 설비도 역시 전기 시설물 가운데 통신 설비가 있어서 개통을 보호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극저주파 전자계 이거는 60Hz를 주로 얘기하는데 극저주파라는 게 낮은 주파 숫자나 높지 않게 ELF라고 합니다. ELF라는 EMF라 이런 단어 쓰는데 극저주파 전자계는 이건 최근에 강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나 전기 시설물 때문에 뭔가 인체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기준을 두는 겁니다.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에서 전기와 자계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위에 발생하는 60Hz 대역의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통신의 장애를 주려도 안 되고 인체 위험을 줘도 안 되고 하는 거죠. 요즘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과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파, 태양광선은 적외선이나 자외선, 엑스선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는 주파수 60Hz죠. 전기는 우리 대한민국 60Hz니까 매우 낮은 극저주파로 전기와 자계가 분리돼서 먼 공간 나가지 못하고 발생원으로부터 거리 제곱을 반비례해서 감소되는데, 그러니까 거리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죠. 아무래도 감소되는데 최근 송전철도 주위의 주민들의 건강 문제로 마찰이 많이 발생해서 이걸 규정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온 논의죠. 극저주파 전자기라고 하는 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전철 같은 데서 봤을 때 전철이 25,000V 아닙니까? 25kV짜리 25,000V짜리인데 거기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건강에 해롭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될 텐데 거리가 멀어지면서 전자파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철탑에서 생기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통신에도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설계 홍수위는 이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댐을 설계하는 데 나오는 용어니까 주로 계통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보완된 거기 때문에 설계 홍수위라는 건 이걸 가지고 댐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충분히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냐, 그래서 물을 담아놓으면 어느 정도 물이 찰 것이냐, 그래서 위험 수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설계 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이거는 그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 내 저류 효과 이걸 고려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인데 이거를 정하려면 100년 동안의 통계 수치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빈도가 있느냐, 홍수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유역에서 어느 정도 유역에서 물이 떨어져 어느 정도 면적의 유역의 물이 일로 모여드느냐, 유입되는 물에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 물이 어느 정도 강우량이 생기면 몰려와서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냐는 따져줘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우리가 방류를 했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일반적으로 설계 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율이랑 이거는 이제 뭐 연간 얼마나 있었냐, 지난 몇십 년간 어느 정도 빈도가 있었느냐, 홍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유량이 어느 정도 시간에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느 그 최고치를 해서 어느 정도 상황에서 물이 쏟아지더라도 그 넘치지 않도록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뭐 댐 자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고 수위도 마찬가지죠. 설계 홍수량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가능 최대 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의 저력 두 가지입니다.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저수지 내 저력과 어느 정도 물이 차서 올라올 것인지 고려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설계 홍수위하고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과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빈도 홍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빈도가 있는지 그걸 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정한다. 그 다음에 가능 최대 홍수량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능 최대 홍수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강수량으로 인한 홍수량, 유역에서 홍수량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는 겁니다. 이건 고수위를 넘어서 홍수량은 굉장히 뭐 몇 번 많지 않지만 몇 년 동안에 몇 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유역에서의 면적을 따졌을 때 가능 최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다 따져서 그 유역 면적에 대해서 연중 어느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이 따져봤을 때 저희 가능 최대 홍수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따져서 그 댐을 설계할 때 필요한 거죠. 댐 설계는 가장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전압의 구분. 전압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땐 저압이니 고압이니 투압이 있는데, 저압은 일단은 인체의 위험이 적어서 가까이 올 수 있는 전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냐? 직류는 750V 이하로 교류는 600V 이하입니다. 이게 저압의 기준이고, 고압이라고 하는 건 직류는 750이나 교류는 600V를 초과해서, 저압을 초과해서 7000V까지입니다. 7000V까지. 그 다음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냐? 고압의 경우를 주로 문제는, 고압의 경우에 이걸 그냥 간단히 듣고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고압 교류에서 그 600V를 여기서 이제 전압 고압에서 7000V, 600V 초과냐? 초과면 이거잖아요. 여기는 이하잖아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601V부터 7000V까지죠.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대충 알면, 여러분 대충 알면 뭐죠? 여기도 답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 초과 맞는데 이렇게도 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600V 초과, 그죠? 초과 7000V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600V 초과 넘어서 601V부터 7000V까지. 여기에 좀 여러분들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인입선제라는 건 그 전주에서 바로 이제 수용가로 들어온 겁니다. 가공연설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붙임점에 이르는 것, 그죠? 가공인입선이라고 하죠. 전기철도용 급전소, 전기철도에서 쓰는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걸 이제 얘기한다. 급전선이라고 해서, 옥내배선이라는 실내에서 쓰는 전기 사용 장소에서 고정시켜서 시설한 전선이 이제 옥내배선이 될 거고, 옥내에서는 대개 5개용 전선을 쓸 수가 없어요. 손상이 많이 가서 5W 못 쓰는데, 옥내배선 기준이 또 굉장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기구 안에서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관등회로라는 건 방전등이죠. 방전등과 방전등하고 안전기를 포함해서 방전등. 거기 방전등에 관한 것이 이제 관등회로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죠. 엑선관 회로의 배선.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지금은 의료법으로 다가 있고, 약간 초기 상황의 거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기에서는. 나머지는 다 법이 넘어가서 엑스레이나 심전도기 일부가 들어와 있죠. 회로의 배선이나 전선로의 전선이나 접촉 전선이라는 건 이제 접촉을 해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서 자동차가 막 천정에서 이제 전기를 받아가면서 간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호이스트해서 전기를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고리를 걸어갖고 여기서 작업을 해서 드릴을 막 할 때 이동하면 여기 고리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따는 거예요. 이게 접촉 전선이죠.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라는 건 전기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통신 제어 회로 같은 거, 주로 이제 출퇴 표시등이
실내에서 쓰는 약한 전선들, 신호용 전선들이 소수력, 출퇴 표시 등 회로, 이게 다 소수력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를 다 옥내배선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선로의 전선, 이 전선로의 전선은 옥내배선의 전선로의 전선은 이거는 이제 그 옥내배선이니까 전선로 전선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변전소가 여기 왔는데 변전소에서 이 건물이고 이 건물이고 그런데 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이게 옥내 전선입니다. 정선 이런 건 다 빼라 이거죠. 옥내 전선. 실내에서 쓰는 전선이지만 이거는 옥내 배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옥측 배선은 건물 옆에 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해서 전기를 따서 이게 가공 전선이죠. 이렇게 따서 붙여서 갈 때 이제 옥측 배선입니다. 건물 옆에 붙어 있을 때 옥측 배선. 옥외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이라는 건 그 집 옆에 붙어 있는 무슨 외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고 해요. 거기 고정시켜 치사하는 전선을 말한다. 옥외 배선은 어차피 집 바깥에 쓰는 거죠. 옥외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서 지나는 게 옥외 배선이다. 그래서 관등회로 중요하죠. 방전능력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이건 굉장히 고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관등회로라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방전등이란 건 당연히 여러분 방전등 잘 아시지만 형광등 같은 것도죠. 수은등 같은 것들. 방전관의 발광을 이용해서 조명하는 조명용 광원이죠. 이런 종의 광원에는 방전관 외에 발광을 용이하게 하고 발광을 용이하게 하려고 형광물질을 바르면 형광등이 되는 거잖아요. 안정된 광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스나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죠. 초크라든지 콘덴서 및 전압 안정기 등의 부속품이 필요하죠. 요즘 여러분 초크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형광등 초크 다 있었죠. 그다음에 그 콘덴서도 들어가죠. 거기에 안정기 속에 그런 안정기, 전압 안정기나 이제 처음에 상태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수은등은 수은 증기압을 쓰는 거고 크세논 아크등은 크세논 제논 증기를 써서 하는 거죠. 형광등은 저압 수은등인데 거기다 이제 형광물질 발라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에 다 방전등이 들어간다.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을 유지하려니까 전원의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전압 안정기 등의 서미스터 온도 측정이죠. 발진 출력을 안정하게 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주로 안정기는 방전등을 가동하기 위해서 방전등이라는 게 이제 전기가 여기 코어 있고 여기 이제 그 전원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나가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공간을 통해서 전자가 발산돼서 나머지 쪽으로 옮겨가려면 굉장히 고압이 걸려야 되죠. 이때 이 고압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안정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전원은 이거를 관등회로라고 해서 별도로 부르고 있다. 지중관로는 땅에다 묻는 거죠. 지중전선로 및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선 및 케이블 전선로, 지중에 있어나는 수관, 가스관, 요산 이들의 부사관은 지중함도 있죠. 지중함은 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중관로다. 1차 접근 상태라는 건 지름을 높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을 포함했을 때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도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 지름을 지표상의 높이. 이걸 이제 말로 하면 전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높이만큼의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1차 접근 상태로 해요. 이 거리 내에 뭔가가 있으려면 1차 접근 상태에 대한 보안 공사를 시설을 해야 돼요. 안전에 대한 보강. 이게 쓰러지면 맞을 수 있잖아요. 뭔가 걸리지않잖아요. 이게 1차 접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물의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 높이만큼, 그죠? 높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됐을 때가 1차 접근이고 이게 이제 3m 미만으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가 2차 접근입니다. 3m 미만으로 접근하는 걸 이건 2차 접근이라서 별도로 취급해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이라든지 지지물이 독에 쓰러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땐 뭐하냐? 보안 상태입니다. 주로 3종 특화 보안 공사를 하는데 보안공사라는 건 그 안전에 보강이 되는 공사예요. 안전에 보강이 되는 거죠. 보강공사. 보안이죠, 보안공사 됩니다.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중요한데 1차 접근 상태는 나중에 이제 3종 특화 보안공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름을 높이만큼 떨어진 걸 1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그다음에 2차 접근 상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있는데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3m 미만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요 지지물에 대해서 3m 미만에 있을 때 이것이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이건 1차 접근 상태요. 접근 상태라고 하는 건 1차 접근 상태나 2차 접근 상태를 합쳐서 이제 접근 상태라고 하는데 2차 접근 상태 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을 다 대개 다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예, 도로에서 그 옆에 다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들이 건물하고 인접해서 3m 이하가 다 되니까 접근 상태 전부 다 떨어져 있죠. 그다음 리플 프리 직류라고 하는 건 리플이 없는 직류가 됩니다. 리플이라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정류했을 때 약간 리플, 교류 성분이 남아있는 게 리플이라고 하는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을 10% 이하 포함한 직류를 리플 프리 직류, 리플에 대한 그 리플이 없는 직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1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플이죠, 리플. 여기 이제 전기를 정류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게 이제 리플입니다, 리플. 이것 때문에 약간 고주파 장애가 있을 수 있죠. 리플은 직류 전원의 전원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교류 성분이다. 특별히 구분해서 기술하지 않는 경우는 리플은 미분류 잡음도 포함하고, 전력 변환 기술에서는 리플을 파저대, 파고치, 시루트전 백분율로 나눠서 논의한다. 리플 백분율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전전압의 절대체된 리플 전압 시루치 비율은 백분율 표시형을 쓴다. 그 리플 프리 직류라는 용어도 요즘은 많이 좀 보입니다. 10%다, 10%. 이격거리는 떨어져야 될 물체 표면 간의 최상거리. 이건 이격거리를 따질 때는 바람이 불어서 가장 많이 접근했을 때가 이격거리예요. 그러니까 축 처져서 아무 일도 없을 때 거리가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가장 접근했을 때 거리가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섭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가섭선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은 다 가섭선이에요. 전선을 포함해서 통진선 또는 거기 지지선 다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분산항 전원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 뭐냐면 태양광 발전지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돼서 그 한전에서 줘서 중앙급전 전원에서 한전에서 공급되는 선이 아니고, 전력 소비 지역 부분에서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거는 이렇게 전선로가 가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집이 이제 몇 개 안 될 때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게 분산형 전원이죠. 전력 소비 지역 부분에 분산해서 배치 가능한 전원, 상용 전원은 정전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전원은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포함해서 한다. 그래서 대개 분산형 전원,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얘기한다. 이런 걸 분산형 전원을 한다. 계통 연계라는 건 분산형 전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일반 전력 계통에다 공급하는 걸 계통 연계라고 해요. 이게 아니면 독립형 전원이죠. 자기만 쓰게 하는 거는 분산형 전원, 즉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서 만든 걸 송전 사업자나 배전 사업자의 전력 계통에 접속해서 그러려면 동기화를 시켜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그 축전지에다가 넣었다가 이거를 인버터로 해서 동기화 시켜서 계통에다 공급합니다. 계통에다 공급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분산형 전원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따라서 건설되는 발전 형식을 말하고, 생산된 전기를 자체에서 소비하는 독립형이 있고, 자기가 쓰겠다 독립형이고, 전력 계통으로 접속해서 계통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계통 연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단독 운전이라는 건 전력 계통의 일부가 전력 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이거 뭐냐면 이제 단독 운전, 독립 전원이라고 하고, 독립형이죠, 독립형. 이게 단독 운전.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자기가 쓴다. 이게 단독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계통 연계하고는 좀 반대가 되죠. 계통 연계에 관한 얘기는 일단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알고 보면 상당히 불균질한 전기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상당히 악성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잘 살려서 계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로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거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버터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주로 컨버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만들죠. AC를 DC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보내는 장치입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재 스위칭 작용을 이용해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인버터라고 하죠. 접속 설비. 공용 전력 계통으로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선로. 이걸 접속 설비라고 한다. 공용 전력 계통의 일반 계통인데, 여기서부터 특성 분산형 전원, 태양광이나 풍력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개폐 장치, 모선, 이와 관련한 설비를 접속 설비라고 한다. 용어는 한번 여러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대지전압,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대지전압이란 그야말로 대지, 땅과의 전선과 대지와의 전압. 전선이 가압됐으니까 대지 땅과의 전압이 이것이 이제 대지전압이고 접지식선로는 대지전압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접지식선로에서는죠. 대지전압이고 비접지식 접지가 안 돼 있다면 이 전선과 이미의 다른 전선, 전선과 이미의 다른 전선, 다른 계통 전선이죠. 그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사용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이죠. 여러분 220V 전부 다 성간전압입니다. 그 사용전압이에요. 사용전압. 사용전압이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알고 있는 380V는 220V는 다 이건 사용전압에 관한 거고 대지전압은 일종의 지락이라든지 이런 거 벌어졌을 때 나는 사고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선과 대지가 있는 전압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전압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이미 다른 전압이죠. 이것도 용어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 가 나오고 단순 병렬운전. 자가용 발전기를 배전계통에 연계해서 운전하되 그 자가용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결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가용 발전 설비는 뭐냐면 전기 설비를 전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기 사업자용 전기 설비예요. 그건 뭐냐면 그 한전 설비죠. 송배전 설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 설비는 우리가 보통 알기 쉬운 실내에서 쓰는 모든 건 일반용 전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발전, 자가용 설비라는 게 자가용 설비는 대개 한 75kW 이상, 100kW 이상의 설비고 고압 설비고 주로 그다음에 전기 사용 기술자가 반드시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전기고. 그래서 다중출입 장소라든지 화약류를 다룬다든지 이런 거 다 20kW 이상은 다 자가용 발전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업용 설비하고 사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사이에 자가용 있죠. 자가용 전기 설비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는 되게 고압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쓰는 거다. 자가용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해서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 자기 발전 설비에서 계통에서 판매도 하고 생산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얘기한다. 단순 병렬 운전. 해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조력이나 조류 파력 이런 조류 발전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뭐냐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설비죠. 파력은 파도의 힘을 갖고 하는 발전 설비고 이런 것들을 전기 생산하는 장치고 전기 저장 장치는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서 전기 저장 장치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 장치를 말한다. 이건 전기를 모아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들이 있고 배터리식 ESS는 리튬이온과 황산화나트륨을 사용한다. ESS는 친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미래 유망 사업이다. 지금은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지역에서 건물마다 설치할지 구역마다 설치할지 해서 이게 들어가서 이 전기 과잉 생산전기가 저녁에 우리가 전기 잘 쓰지 않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있으니까 그런 전기를 그냥 소비돼서 없애지 말고 그걸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써보자 이런 뜻이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5가지 요소다. PCS 요소가 있고 PMS 요소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BMS 요소가 있고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개정기 요소 이렇게 구성하는 요소예요. 구성하는 요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털링 엔진이라는 것도 요즘 조회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스털링 실린더 내부의 밀봉 작동, 유체의 가열 및 냉각했을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체력 변화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외연기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걸 스털링 엔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고 이렇게 넣으면 이 안에 증기, 물에서 나오는 증기 때문에 이 체적이 늘어났다 늘었다가 또 빠지면 줄고 이 변화 때문에 여기 있는 휠이 도는 거예요. 돌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하는데 굉장히 빠른 회전인데 물론 이 온도가 식으면은 이건 중단하지만 뜨거운 게 있을 때는 계속 동작을 합니다. 열을 가지고 이 회전체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스털링 엔진을 이용해서 요즘 나온 얘기는 어떤 보일러 회사에서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일러를 써서 이제 우리가 난방으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그 난방으로 쓰는 열 손실을 없애지 않고 그 열을 가지고 다시 스털링 엔진을 굴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스털링 엔진을 보일러를 떼는 동안에는 전기를 1kW 정도는 실내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스털링 엔진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용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아마 이제 또 설비에 이용하는 걸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요런 걸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시려면 어떤 인터넷에 접속해서 스털링 엔진을 조회해 보면 동작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건 종류도 많고요. 2차 접근 상태는 가공연선은 위촉된 옆쪽에서 2차 접근, 이건 뭐냐면 1차 접근은 지름을 높이만큼 떨어진 거고, 2차 접근은 3m 미만, 수평거리 3m 미만일 때 2차 접근이라고 한다. 그죠? 전력 계통 운영에 관한 지시를 어디서 하느냐? 급전소에서 하죠. 급전소. 계통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발전을 하는지 발전을 하는 걸 지시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변전소는 5만 볼트 이상일 때, 발전소 안에는 ESS도 전력 저장 장치도 들어가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오른 거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중관로 잠깐 봤는데 지중전선로, 약전전선로, 지중매설지선로 말한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 지중약전전선로, 복합 케이블선로, 이와 기타 유사한 거면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함을 말한다. 이것도 그럴듯하고, 완전히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는 뭐였느냐 그죠. 지중전선로나 지중약전전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지중매설전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셋 중에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네 번째 거 보니까 지중전선로, 지중약전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 기타 유사한 것 및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함.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중관로와 관로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전선로, 그 다음에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그 물 들어가죠? 가스관. 이게 뭐냐면, 수관, 가스관이 여러분 뭐냐면, 이게 여러분 쓰는 뭐 수돗물에 관한 수관이냐, 가스관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수관 및 가스관은 지중에 시설하는 전선들이 그 냉각을 시키기 위한 수관이나 가스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OF 케이블 그건 기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OF 케이블은. 그다음에 가스입 케이블도 있어요. 그게 이제 냉각을 위한 겁니다. 전선이 지중에서는 90도밖에 안 되고 순간적으로 100도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니까 열을 낮추죠.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용량이 줄어드니까 냉각을 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냉각을 시키기 위한 시설이 얘기하는 거.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함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예, 아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까지 이르는 걸 뭐라 하냐. 이걸 연접인입선이라고 하죠. 연접인입선은 고압 이상은 안 된다. 저압만 된다. 반드시 저압만 할 수 있다. 저압만 할 수 있다. 그죠? 저압만 할 수 있다. 관등회로는 무엇이냐? 관등회로는 방전 능력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그죠? 방전 능력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전로. 이게 이제 관등회로다. 고압에 해당하는 전압은 얼마냐? 고압에 해당하는 전압, 직률은 750V,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초과해서, 그죠? 750V, 교류에서는 600V를 초과해서 7000V 이하인 거죠. 요게 이제 요것이 정의에 맞습니다, 그죠? 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교류 600V 이상이냐, 그죠? 초과 이상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초과. 그 다음에 7000V 넘는 건 이건 다 뭐냐면 7000V 초과하는 건 이게 특고압이다, 그죠? 특고압이죠. 직류에 있어서는 750V로 교류해서 600V 넘고 70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는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고전하지 않을 텐데 한 2번 정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스털링 엔진 같은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 해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